중국 경제가 무슨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여의도 규모만 한 아파트 단지가 거대한 규모의 미분양이 나서 지금 하나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데 왼쪽에 새로 짓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채들이 누적되는 형태로 성적표를 맞춰왔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는데요. 지금 중국을 누르는 데 있어서 마지막 타이밍이 트럼프 2기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중국을 조금 눌러준다고 했었을 땐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중국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금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자들 중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상승과 하락 자체를 조절하거나 조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좋아지는 국면이면 본인들의 목표하는 수치들에 부합하도록 좀 더 올리거나, 경제가 좀 떨어졌을 때 예년만 못하도록 성장률을 좀 줄이는 이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그 실제 숫자를 좀 왜곡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수치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편이고요. 저도 지지난달에 중국 내부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 분위기를 봤었을 땐 가장 저점은 지났지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았다라든가, 아니면 소비 심리라든가 투자 심리가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을 통해서 선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일반인들의 많은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던 것을 무인 택시가 운전한다든가, 그리고 사람이 제조해서 직접 물건을 만들었던 것을 샤오미의 무인 공장이 만든다든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중국 인민들이 또는 농민공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 일자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줄여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중국 경제가 무슨 파란불이 켜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바닥은 찍고 어떤 수준에서 재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지방 부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하방이라고 해서요, 중앙정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과지표로 제시해야 될 것들은 딱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지방의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전개됐었냐 하면요, 중복투자, 과잉투자,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과잉 중복투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채도 크게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관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꿨는데요, 경제성장률이라는 수치뿐만 아니라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겠다라고 성적표를 매기는 기준점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국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즉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또는 국공영은행과, 그리고 그 은행들로 하여금 지방정부가 개런티한 어떤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요, 이 회사가 바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조달해서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 부채는 포함이 안 되면서 부채를 일으켜서 사업은 수행하다 보니 경제성장률이라는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채들이 누적되는 형태로 성적표를 맞춰왔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진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인지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체납하고 있는 상태고, 그 때문에 실제
그 지자체에서 또 역시 시중은행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당분간 생활비는 이 대출받은 부채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부채가 사실 공식적으로 그 중국 정부가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자체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도시 규모, 의미 있는 수준의 주택단지를 조성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와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비즈니스가 유발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사실 적지 않은 시설 투자를 특히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건립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도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일선 도시의 아파트 값을 보면서 자신의 소득으로는 지금 당장 일선 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들 아파트 가격이 어느 가격대에서 언제까지 올라갔는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다 확인했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불패 믿음 이런 것들이 이선 도시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 측의 확신과 또 공급 측의 여러 가지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여러 중복 투자들 또는 과잉 투자들이 전개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보면 참 놀라운 풍광들이 많은데요. 제가 중국에 도로 하나를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여의도 규모만 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전부 미분양이 돼서 완공도 채 안 된 규모가 보이는데 그럼 이 옆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미분양이 나서 지금 하나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데 왼쪽에 새로 짓고 있어요.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처럼 중국은 그동안에 GDP 성적표는 이런 과잉 중복 투자가 만들어왔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 과잉 투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전반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중국의 국민소득은 여타 OECD 국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 육성하겠다는 신산업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부합한 어떤 제품이 외국에서 처음 각광받기 전에 항상 중국 내부에서 일정 소비가 뒷받침되어 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규모감 있게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규모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부유 등등으로 인해서 전 인민이 공동으로 잘 살게 해준다고 했었을 때 개별 인민들의 구매 여력, 투자 여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중국에서 있었던 전인대 행사에는요, 이 공동부유라는 슬로건보다는 다시 선불원에 가까운 슬로건들이 대거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 해안가에 있는 중국의 일선 도시들을 중심으로 소득 증진하자. 그리고 일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비를 진장하자, 이런 것들이 대거 많이 도입되는 그런 법안들 또는 진흥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이 이제 수출이라든가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 내수에서 일정 부분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정 부분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니 나름대로 일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1억 5천에서 2억 가까운 그 인구들을 중심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전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은 지금 현재 선불원을 일부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보다는 미중 패권에서 일정 부분 승기를 잡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 초에 시진핑의 연두교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 전통적으로 중국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던 이 두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중국 제품의 또 다른 활로를 어디서 모색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단어, 즉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적지 않은 교두보를 마련해서 성과를 내보자라는 그런 맥락의 연두교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진핑이 전 세계의 흐름과 중국 경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트럼프 1기에 본인들에게 부여됐던 관세 폭풍, 그때의 충분한 학습 효과로 나름대로의 대비점을 어느 정도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된 뒤에 본격적으로 걸어갔던 여러 행보들 중에서요, 중동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 적지 않은 어떤 노선들을 더욱더 탄탄히 하려는 행보들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의 우회 경로를 그동안 해왔던 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활용해서 미국의 수출하는 경로로 삼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을 깔아놨는데요. 여기에 미국도 그동안 중국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중국이 오히려 우회 수출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해왔던 그런 노선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게 보편 관세를 적용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국 제품이 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입장료를 내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단행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려는 노력에 의거해 중국이 이번에 선택했던 것은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려났었을 때 중국 미래, 중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중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여기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냐면요, 많은 협상가들이 꼭 금과 억조처럼 여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긁기도 하고 아니면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략을 추구하던 간에 협상을 통해서 설득해야 될 대상자가 테이블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사실 이 협상가 입장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조금이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상 대상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조치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중국이 초강경 대응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초강경 대응의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제시하고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혹여나 악화일로로 계속 거듭날까를 우려해서 상대방을 다독거리는 정책 중에 하나로 나는 중국과 대화할 생각이 언제든지 있고 중국이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논조도 함께 발표합니다.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상당 규모감 있는 희생, 양보만 득하면 관세는 빼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중국의 상당 규모의 양보,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관세를 빼줄 수도 있다라는 큰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진핑은 여기에 응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 많은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 규모보다도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2기 때 미국 중산층들이 살림이 좀 더 빡빡해진다든가 일자리가 조금 위축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그리고 천조국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나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 세계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인한 편익이 미국의 일반적인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번 4년 동안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확실히 누르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국을 누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타이밍이 자기의 트럼프 2기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백중지세인 건 분명합니다. 중국은 그 전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일본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영국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지금 체제적인 완비성,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있었던 소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국에는 비할 바 안 될 정도의 내수 시장 규모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은 국가고, 지금 이 백중지세에서 물론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단기간에 어느 국가가 이제 확실히 승기를 잡아서 패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향후 10년 이상 계속될 아젠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도 중국도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용인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중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중국을 상대해야지 동맹국이라든가 기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부담을 지웠다가는 오히려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를 보면요, 점점 더 동맹국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거나 동맹국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미국인지 중국인지 확실히 노선을 선택해라, 이런 것들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그래서 곤욕스러워하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역국가까지 급성장하게 되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 미국의 5번째 안에 드는 교역국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중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에 시설 투자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면 미국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많지만 메이드 인 베트남이면 미국에 들어가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바로 그런 수출의 우회 국가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베트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에 있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출 경로를 차단할 경우, 이것은 베트남 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요, 미국 바라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국의 상호관세 이후 첫 번째로 방문했던 외국은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우리는 더더욱 같이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직접 베트남에 방문해서 친중 노선을 선택해 줄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왔거든요. 이처럼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제는요, 미국인지 중국인지 강요를 받고 있어요. 선택하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시점 중심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을 정하기에는 우리도 부담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양쪽 다 교역 규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끌면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왔는데요. 아마 이번에 조기 대선 이후 우리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는 아마 이 전략적 모호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이 전략적 모호성을 더 가져가기에는 이젠 정말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까지 직접적으로 견제를 해왔던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경제는 일본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의 제조 경쟁력이라든가 경제 전반의 어떤 영향력은 지대했었거든요. 그때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지금의 방법과 똑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그 당시 일본 반도체에는 관세 100%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들을 모방했다, 빼갔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마치 요즘 들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즉, 요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들이밀었던 여러 카드들을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일본에게 들이댔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은 경쟁 관계에 있거나 혹은 일본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선택했고, 한국 제품은 품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쓴다, 이런 나름대로
포지셔닝이 잡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 관세를 대거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 탈취 기업으로 통상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다소 가격이 싸지만 품질에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제품에 대해서 더더욱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던 게 조선, 그 다음에 가전,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바로 반도체, 그 다음에 선박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이 일본을 견제했었을 때를 떠올린다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는 데 있어서 지금은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금 눌러준다고 했었을 땐 다시 미래 신산업 부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보다도 대미 수출, 대중 수출을 더 낮추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수출 비중은 상당 부분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의 수출 비중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다 합쳤을 때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반이 조금 안 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그럼 이 반에 가까운 이 시장 규모를 놔두고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은 성과,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그게 나름의 한계점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 시장을 완전 등진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두 국가들 모두 공략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덜 쓰거나 그런 것들은 거래하는데 우리가 태클을 걸지 않겠다, 이런 영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공략해 가면서 대중 또는 대미 수출을 늘려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